자, 오늘은 등비수열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짠. 등비수열. 개념의 난이도는 등차 수열에 비해서 다소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등차 수열을 여러분이 소화를 잘 했다는 전제 하에서. 왜냐면 대응되는 개념들이 있거든. 우리가 중항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어떤 공차와 공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선행되면 등비에 대한 부분도 거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등비수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등차수열과 어떤 점이 이제 좀 유사한 개념, 그 다음에 좀 그것과 차별화되는 개념이 어떻게 있는가. 주로 유사한 점이 많고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 여기다 쓸까? 등차 등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수열 자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요. 등비 수열은 같은 수를 계속해서 곱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뺀 것 A의 M에서 A의 N을 빼게 되면 이게 n-n개의 공차였어요. 그렇죠? 등 비수열에 대응되는 개념은 등차는 서로 빼는 거라면 등 비는 서로 나누는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은데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너가 저기서는 n-1개의 공차죠. 여기서는 n-1개의 공비가 됩니다. 근데 연산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 자리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서로 뺀 거는 공차가 예컨대 뭐 3개야. 그러면 공차니까 서로 더해져서 3개의 공차 3D가 되는 거고 등비수열이 만약에 공비가 3개야. 그럼 공비가 3개가 곱해져서 공비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수 자리로 여기는 이제 공차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어떤 일반항에 대해서는 서로 뺀 것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서로 더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나? A, M1 더하기 A, N1 너랑 A, M2 더하기 A, N2랑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M1 더하기 N1이랑 M2 더하기 N2가 이렇게 같아지면 너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쪽에서는 이렇게 성립한다. 그럼 너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요게 되면 요게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게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숫자 더한 것끼리 같아야 되나요? 뭐 운 좋게 아다리가 딱 맞아서 이렇게 잘 더하면 이게 뭐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하학적으로는 직선에서의 중점의 개념이거든.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너와 너의 중점이랑 너와 너의 중점이 서로 같다는 거는 그들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대해서 이제 점대칭의 관계에 있어야 돼서 이거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해요. 자, 그럼 이쪽은 채운다면 어떻게 채워질 것 같니? 참고로 등차 수열에서의 빼는 연산은 등 비수열에서의 나누는 연산에 대응이 되고요. 공차는 계속해서 더하는 거죠.
공비는 계속해서 곱하는 거예요. 즉 공차 쪽에서의 합의 연산은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합의 연산은 등비수열에서의 무슨 연산에 대응되냐면 서로 곱하는 연산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M1 더하기가 뭘로 바뀌냐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A, N1 너랑 A, M2 곱하기 A, N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밑에 있는 항의 번호까지 곱해지느냐? 항의 숫자는 곱해지는 건 아니고요. 항의 숫자는 그냥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산만 플러스해서 곱하기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식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식에 대한 변형을 할 때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변형들이에요. 등차 수열은 서로 뺀 것을 공차로 바꿔먹고 서로 더한 것은 또 다른 합으로 바꿔서 우리가 아까 준서 내가 문제 풀어줄 때 A1 더하기 A10을 뭘로 바꿨어? A8 더하기 A3으로 바꿨죠. 왜 그런 짓을 했냐면 그 문제에서는 A3을 내가 미리 구해놨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가지고 알고 있는 형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A1 곱하기 A10이 있어. 그러면 A2 곱하기 A9로도 바꿀 수 있고 A3 곱하기 A8로도 바꿀 수 있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로 바꿔서 식을 세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등차 등비의 유사성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요 개념이 사실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얘는 등차 중앙의 개념이죠. 등차 중앙의 개념. 플러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SN과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구했냐면 첫 항과 마지막 항 더한 거랑 두 번째 항과 뒤에서 두 번째 항 더한 거랑 둘씩 묶어서 걔를 반 딱 갈라가지고 전체 항의 개수로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즉 이 관계식과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과 등차 수열의 합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 쟤는 등차 중앙이니까 얘는 당연히 등 비중항이랑 관련되어 있겠지. 근데 이것이 등 비중항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알겠어. 그렇다면 등 비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얘는 등 비수열 항끼리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개념은 대응되는 등차 수열에서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아주 새로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비수열은 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차 수열과는 완전히 어떤 비교하기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등차 수열의 합에 대응되는 건 누구게? 등차 수열의 합에 대응되는 개념은 뭘까? 등비수열의 항들끼리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곱하는 것이 대응됩니다. 그래서 무엇과 대응되냐면 A1, A2, 쪼로록 AN까지 곱한 이것과 대응이 돼요. 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되냐면 얘는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다 쓰지는 않을게. A1 곱하기 AN이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A2 곱하기 AN-1이랑 같아야 되고 A3 곱하기 AN-2랑 같아야 되고 역시 둘씩 묶은 것이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등차수열의 합을 그래서 어떻게 썼어? 저거를 첫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그거를 항의 개수만큼을 곱했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지는 않고 곱이니까 서로 곱해 주시고요. A1 곱하기 AN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 평균이라고 불렀지, 너를 루트를 취해서 2분의 1승을 합니다. 이렇게 2로 나누는 대신에 2분의 1승을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정확히 너와 너의 등비 중앙이 된다고. 그죠? 왜냐면 너의 제곱이 얘네 곱한 거니까. 이거를 몇 번? 전체 항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체의 n승인 건데, 그럼 쓰기는 사실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너는 2분의 n승이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수열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수능에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는 않고요. 내신에는 곧잘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등비수열의 개념은, 등비수열의 곱의 개념은 어디서 온다? 등비 중앙이자 곱의 어떤 일정함에서 온다.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조금 새로운 개념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이라 함은 등비수열의 합. 얘가 왜 새롭냐? 등비수열의 합은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등차수열 입장에서는 항들끼리 곱하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야. 등차수열인데 A 1, 2, 3, 4 막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야. 약간 팩토리얼 같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우리가 등비수열 파트는 서로 나누거나 곱한 것들이 서로 좀 연산이 잘 되고, 서로 합을 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연산이 잘 안 되는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합에 대한 증명이, 공식에 대한 증명이 조금 중요도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자, SN을 일단 이렇게 쓸게요. 너가 첫 항 A, 두 번째 항 A의 R의 1승, 세 번째 항 A의 R의 제곱, 마지막이 A의 R의 N-1승, 마이너스 2승, N-1승까지. 자, 요거를 우리는 SN이라고 부릅니다.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 대한 형태. 요거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양변에다가 너의 공비를 한 번을 곱해서 한 줄을 더 써주세요. 그리고 A에다가 R을 곱한 거를 너의 바로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써주냐면 살짝 비스듬하게 이 자리로 써줍니다. 이렇게. 얘도 이 자리로 써줘요. 이렇게. 그래서 쭈루룩 갑니다.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나오고,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더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위아래를 서로 빼요. 자, 양변을 빼주시면 R-1의 SN이라는 식은 쭉 소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AR의 N승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마무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첫 번째는 공비가 1인 경우와 두 번째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양변을 R-1로 나눌 수가 없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을 R-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SN은 그냥 AN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양변을 R-1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키, 알 수 있는 R-1분의 AR의 N승 빼기 A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A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A
n 더하기 1 빼기 a 1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제 n번째의 다음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고 r-1로 나눠서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방식이 생각보다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아마 이런 식으로 써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지워도 되죠?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27, 81, 729. 뭐 예컨대 이런 거를 더한다고 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공비가 3짜리인 어떤 등비수열의 형태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 방식대로 풀려고 하면 첫 항이 27이라는 것을 찾았고 공비가 3인 것도 찾았는데 결정적으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의 개수를 세듯이 너를 27로 나눠서 그게 3의 몇 승인지를 찾고 1을 더해서 항의 개수를 확정을 지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다소 귀찮습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AN이라고 한다면 너의 다음 항이 있을 거 아니야? 너의 다음 항은 729에다가 3을 곱한 게 다음 항일 거예요. 그죠? 지금 쓰진 않았지만 다음 항은 공비인 3을 하나를 곱해주겠죠. 그거에서 첫 항을 뺍니다. 27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뭘로 나눠주냐면 r-1로 나눠준다는 거야. 3 빼기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돌아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언제? 항의 개수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풀어주시는 게 아주 좋죠. 자, 또 해볼까? 이런 거 어때? 자, 이런 거를 너네 보고 풀어보라고 한다면 이거 연산 금방금방 나올까? 경험상 금방금방 잘 안 나와요. 그럼 너네가 항의 개수도 다 세야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는 금방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항의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부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요만큼 실수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게 AN이죠. 너의 다음 항은 누가 되겠니? 누가 되겠니 당연히 512가 돼요. 그죠? 그럼 512 써줘. 빼기 첫 항을 뺀다고 마이너스 4 나누기 R 공비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즉 이 방식의 아주 큰 장점은 너의 다음 항만 이 자리에 잽싸게 써주면 굉장히 식에 대한 계산이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정확히 선생님이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한 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2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때에 따라 이게 훨씬 낫잖아?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는 그 전까지는 그거 없이도 모든 문제를 사실은 풀었는데 이거를 쓰니까 조금 연산해서 실수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더라. 여러분도 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자, 이거를 계산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너의 다음 항에다가 첫 항을 빼고
공비에다가 1을 나눠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이수열의 공비는 현재 얼마예요? 공비가 얼마짜리? 도담아. 2분의 1짜리인가요? 아닌데. 공비 얼마짜리일까? 자, 이수열의 공비는 2짜리 수열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2짜리 수열이죠. 선생님 왜 2짜리로 바꿨을까요? 왜 2짜리로 내가 바꿔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지 알겠는 사람? 공비가 2인 게 2분의 1인 것보다 연산이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분수 싫어요. 기본. 늘 말하지. 분수 싫어요? 나눗셈 싫어요? 인 거라고 기본적으로. 너네가 분수 연산, 나눗셈 연산을 하다가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특히 분수.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 공비도 2분의 1이고 너의 다음 항도 512분의 1인데 그럼 내가 굳이 식을 쓴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512분의 1 빼기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빼기 1. 자, 이렇게 쓰는 것과 쟤를 마지막 항으로 보면 너의 다음 항은 1이 되는 거죠. 1 빼기 첫 항 256 분의 1 나누기 공비 2 빼기 1. 자, 연산의 차이가 보이나요?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256분의 255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이거 연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통분하고 막 약간 어쨌거나 생각이 조금 필요하죠. 이거는 딱 보자마자 256분의 255인데 얘 안 나오잖아. 근데 얘는 분모 1이고 1에서 빼기가 256 빼기 1이니까 256분의 255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뭔가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합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쉽게 연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마인드셋인데, 자, 우리가 합은 순서와 무관하다. 즉, 셈하기 쉬운 형태로 여러분이 재배열하셔도 무방하다. 그 수트 어디까지 배웠지? 방부등식 했나요? 3, 4차 함수 방부등식 했니? 방부등식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투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뭐 실근의 계수 판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를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내기 쉬운 형태로 시게 되면 변형을 해요. 뭐 AX, KX 이런 것들 막 이항을 시킨다든지 뭐 뭔가 미지수를 포함한 부분을 다 넘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변형이 중요하다는 거야. 생각보다 문제에서 너네한테 변형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연산이나 이런 거를 좀 능숙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연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조금 이거를 가공을 해서 먼저 선 가공을 하고 이제 조금 내가 연산하기 쉬운 형태로 자꾸자꾸 바꾸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산이 조금 다소 복잡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는 시그마 단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시그마가 이제 합의 기호죠. 합의 기호. 그 합의 기호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너의 합에 대한 이야기였고 등비수열의 SN의 특징이 있습니다. SN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고 A1, AN 편의상 공비는 1이 아닌 수열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해서 성질을 써드릴 건데 SN 같은 경우에는 요게 성립해요. SN인데 SE인데
S3에는 너는 뭐가 되냐면 1대 1 더하기 R의 n승배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이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문제에서 S10, S20 주고 뭐 S30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S10과 S3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S20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아니면 아래 n승, 아래 10승 같은 것들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한 얘기냐면 얘는 누구였냐면 첫 항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다 똑같은데 R의 n승이 아니라 R의 2n승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얘는 R의 3n승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자, 요렇게 이걸 약분을 한 거예요. 얘를 약분을 해버리면 딱 약분되면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매번 쓰기보다는 그냥 요거를 알고 계시면 거의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같은 개수의 연속한 부분 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S12 예컨대 뭐 50이야. S22 얼마로 할까? 150이야. S30은 얼마일까? 근데 SN이 등비 수열이래요. 자,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S10은 10개죠. 근데 S20은 20개예요. 그래서 A11부터 A20까지는 얼마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 10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죠. 얘는 A1부터 A10까지 10개. 여기 50인 거고 50에서 100으로 100에서 2배 됐으니까 2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A21부터 A30까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냐면 너 더하기 너 35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아마 문장으로 쓰라고 그랬을 거야.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 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이제 유지한다. 그것이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너로 나눠줘. S20을 S10으로 나누면 누가 딱 남냐면 1 더하기 R의 10승이 남아요. 나눠주니까 3이 남죠. 3이 1 더하기 R의 10승이라는 소리야. 즉 3이 1 더하기 R의 10승이라는 소리는 R의 10승은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그것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여기 지금 그러면 7이 나오죠. 7. 그러면 1대 7이니까 50에다가 7을 곱한 350이다. 그래서 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요거 부분합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등비 파트에서는 아래 것보다는 위에 게 좀 더 활용도가 높고요. 등차 수열에서는 요 아래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일반적인 SN끼리의 비교라면 우리가 SN을 저와 같이 정의를 하고 새롭게 TN이라는 수열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TN이라는 수열은 역수의 합의 수열이야. 이런 식으로 역시 공비는 1이 아닌 상황에서 AN의 역수로 정의된 수열을 우리가 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역수의 수열은 무슨 종류의 수열일까 당연히? 2, 4, 8, 16 역수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역수를 해도 등비 수열 된다는 거 보이죠, 그죠? 원래 등비 수열의 역수는 등비 수열이에요. 얘도 사실은 등비 수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원래 얘가 이쪽이 공비가 R이면 얘는 역수를 취했으니까 공비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을 공비로 쓰셔도 되지만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짜리 수열이 됩니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공비가 R짜리 수열이에요.
자, 그러니 Sn 같은 경우에는 R-1분의 A야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다면 Tn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차이가 나냐면 바로 첫 항에만 차이가 있어. 첫 항이 AN분의 1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A n분의 1 뒷부분은 똑같아요.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SN과 TN의 관계가 보입니다. SN은 너, 요거. TN은 너. 보니까 뒷부분이 완전히 같고요. 그래서 TN분의 SN이라는 식을 써보시면 너는 뭐가 나오냐면 A1 곱하기 AN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수업에서 A1 곱하기 AN이 어디서 나왔었는지 찾아보세요. 어디서 나왔죠? 뭐 설명할 때? 등비 수열의 등비 수열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왔어요. 등비 수열의 곱. 기억해? 아까 이거 썼던 거 기억해? 너는 뭐다? 이거 기억하지? 네. 즉 너와 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그래도 알려주고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나눴고요. 두 가지 내신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신 특유의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리 합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에 활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도형의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하는 도형의 활용은 그 약간 닮음 같은 것들을 이용한 약간 일종의 프랙탈 구조라고 말하면 뭔지 아나요? 그러니까 어떤 큰 뭐 눈송이 구조 같은 걸 보면 눈송이를 보시면 그 구조 자체가 작은 구조로 관찰해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큰 구조 안에 또 작은 구조를 또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 또 반복적으로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도형의 활용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눈송이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수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휘문 교과서인 금성 출판사인지 중동 교과서인 신사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외에 뭐 생각 넓히기 뭐 있다고 해가지고 막 눈송이 프랙탈 너는 사실은 등비수열이다 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얘네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둘 다 안 나오고요. 밑에 거는 사실은 수능에는 3년 전까지는 나왔습니다. 특히 미적분 파트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고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동안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쵸? 수능을 한번 더 보게 되면 더더욱 안 나오겠죠. 미적분 안 나오니까. 그쵸? 여러분 큰일 났죠. 재수를 하면 좀 망하는 아닙니다. 자, 안 하면 되니까 재수.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예요. 이렇게 원금과 이자. 원금, 이자. 약간 북한식이죠? 이자. 근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리 이자가 있고 복리 이자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은행 이자는 무슨 이자죠? 은행 이자 무슨 이자? 문과래미. 왜 몰라? 은행 무슨 이자야? 너네 예금 있잖아. 무슨 이자야? 무슨 이자일 것 같아? 일반적인 은행에다 니네가 통장 개설해 주세요. 그냥 갖고 네 여기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어. 은행 돈을 넣었어. 그러면 단리일 것 같아? 복리일 것 같아?
단리는 뭐야? 원금에 그냥 이자가 붙는 거. 복리는 뭐야? 그 이자에 붙은 게 또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이자 뭐 이자 그게 복리예요. 그럼 단리일 것 같아, 복리일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렇죠? 돈을 덜 주려고 하면 당연히 단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단리예요, 사실은. 근데 복리 상품이 그렇다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은행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복리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복리는 복리의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면 네이버 같은 데 쳐보세요. 복리의 마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리일 때와 복리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복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수함수 개념이에요. 지수함수 개념. 단리는 1차 함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 지수함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지, 그지? 처음엔 직선이랑 요 지수함수랑 큰 차이가 없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나중에는. 그걸 우리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시험에는 당연히 단리법을 내겠니, 복리법을 내겠니? 등비수열 파트에서 내가 다 가르치고 있는데 당연히 복리를 내겠지. 그래서 우리가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은행 상품에 가입하시더라도 꼭 복리 상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는 이쪽에서 잘 다루지 않고 복리를 다뤄요. 근데 단리가 뭐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컨대 단리 10%야. 연 10%짜리 상품이야. 근데 네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10번이 붙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원금에 대해서만 분다. 원금의 10%, 원금의 10%, 원금의 1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이 얼마가 돼 있겠어? 10년 후에는? 이자가 10번 붙었으니까 10만 원씩 10번을 받으니까 200만 원이 돼 있다고. 이게 단리예요. 자, 근데 복리로 10%를 하면 100만 원에다가 1.1배가 된다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그게 10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로그 1.1, 상용 로그 1.1의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10승을 해보면 이게 2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는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으로 구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원리합계 쪽에서 단순하게 돈을 한번 넣고 그게 거듭제곱이 돼서 마지막에 뭐 값이 돈이 얼마니 이딴 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원리합계는 내신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원리합계는 사실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야. 원리합계라는 내용 자체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너 경제수학 혹시 선택하니 나중에? 경제수학이라는 선택 과목 있는 건 알고 있지? 아, 그런 게 있어요. 문과 과목 중에 있어요. 이 자식 문과 아무것도 모르겠자. 아무튼 선택 과목 중에 경제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제수학 파트에서 말 그대로 이런 걸 배워요. 이름이 경제수학이잖아. 누가 봐도 돈과 관련된 걸 많이 할 것 같잖아. 실제로 돈과 같은 걸만 해요. 뭐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수요 공급 곡선, 막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복잡한 것들을 해. 근데 거기에 이 원리합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겠어? 쉬운 게 남아있겠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기가 좀 애매해. 근데 교과서에는 남아있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별로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예컨대 휘문고에서는 전에 1번으로 낸 적이 있어요. 1번에 원리합계가 나왔어. 근데 애들은 원리합계가 나올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냥 1번인데 애들이 그냥 여기서 뭐 약간 난감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좀 친절하면 물어보면 알려줘요. 선생님, 원리합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다수 선생님 뭐라 그런다?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꼭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나온다고 했다가 또 안 나오면 또 문제고, 안 낸다고 했다가 나오면 더 문제고, 그래서 몰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친절하신 분들은 안 낼 거면 안 낸다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간 우리 기말고사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할 거야. 야, 학교 선생님한테 원리합계 나오는지 꼭 물어보라고. 그럼 이제 애매하게 대답하면 원리합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희 학교 원리합계 안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휘문 안 나왔어요. 예컨대 안 낸다고 했어. 중동도 안 낸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리합계 기본 개념은 뭐냐면, 너네가 한 번 돈을 딱 넣고 그거를 관찰하는 게 아니야. 원리합계는 매달 돈을 넣는 거예요. 매달. 아니면 매년 돈을 이제 넣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적금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월 돈을 넣는다고 칩시다. 1월 있고 2월 있고 3월 있고 땡땡땡 11월이 있고 12월이 있어요. 원리합계는 조금 중요한 용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초와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1월 초와 12월 말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1월 초라는 건 정확히 딱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연말에 뭐 해갖고 뭐 보신 각인가 막 종치고 막 뭐 해피 뉴 이어 해갖고 딱 카운트다운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카운트다운을 해서 땡 할 때가 딱 1월 초. 땡 하기 직전이 12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냥 요거 하나 그 선을 딱 넘었다 안 넘었다의 차이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네가 자동이체를 걸어봤을 리가 없지. 너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을 내야 돼요. 휴대폰은 통장에 자동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자동이체가 딱 시간이 넘어가면 그 날에 이체가 될 거라고. 전산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를 하니까. 혹은 뭐 사실은 꼭 12시에는 안 되겠죠. 12시에 은행 업무 되게 막 마비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오후 6시에 딱 기점으로 넘어간다든지 어쨌거나 그 시점이 딱 넘어가면 그때 자동으로 너네가 이체를 걸어 놓은 거야. 원래 너네 통장에 있고 그거를 이제 매월 초에 매월 예를 들면 1월 1일 00시 00분 00초에 딱 이체를 하는 거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월 이자가 쌓이고 그리고 너네는 매월 또 너희가 이제 모으고 싶은 그 저축을 하고 싶은 액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초와 말은 시기적으로 같은데 뭐의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납입 시기의 차이가 있어. 두 번째 이자는 초에서 말까지 붙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월 이자라고 칩시다. 편의상 월 3%를 준다고 할게요. 3%를 줄 리는 없지만 3% 옛날에는 3% 줬.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월 1% 복리 정도가 됐습니다. 월 1%. 지금은 연 2% 복리도 안 줍니다. 자, 월 3%라고 할게. 그럼 월 3%인데 너네가 1월 초에 맡겼어. 근데 2월 달까지가 2월 초가 돼야지 딱 한 달이 지나는 거지. 근데 너네가 2월 1일이 되기 직전에 1월 31일 날 급하게 돈을 써야 돼서 돈을 꺼내.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럼 그 100만 원은 100만 원만 받을까? 아니면 왜냐면 내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아니면 거의 한 달을 다 채웠으니까 103만 원이 되어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아니에요. 하루하루 단위로부터야, 사실은. 그 3%라는 거를 예를 들면 한 달에 30일이라고 쳤을 때 0.1%씩 매일 붙는다고. 그럼 네가 만약에 마지막 날에 딱 뺐지? 그러면 거의 2.9만 원 정도는 받게 된다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초부터 말까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정말 내가 12월 그러니까 뭐 1월 말에 이거를 돈을 뺀 거랑 2월 초에 돈을 뺀 거는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나는 거는 초부터 말이라는 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 거야. 다만 초와 말을 구분하는 거는 납입 시기의 문제라고. 내가 매월 초에 납입을 하기로 한 것과 매월 말에 납입을 하기로 한 것, 혹은 마지막에 확인하는 시점이 월 초에 확인을 할 건지 월 말에 확인을 할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복잡하죠. 초랑 말이랑 하면 개 헷갈리지. 근데 거의 어떤 식이냐면 초에 납입해서 말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에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월 초에 입금한다. 그리고 니네가 확인하는 시점이 12월 초에 확인할 수도 있고 12월 말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처음에는 1월 초인 거지? 2월 초인 거야. 3월 초인 거고 12월 초가 있고 12월 초도 있지만 12월 말도 있어요. 이것과 13월
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요 정도만 구분을 해봅시다. 용돈 얼마 받죠? 대충? 비밀인가요? 너무 그런가요? 그러면 알았어. 선생님은 용돈을 1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안 받아요? 자, 100만 원 내가 저축할게. 자, 10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2%의 개 높은 이자율을 이제 가지는 어떤 그런 지금 세계적으로 이율이 굉장히 고금리 시대죠. 고금리 시대. 그래서 지금 이자가 좀 높은데 자, 그럼 매월 2%를 받는다고 칠게. 그럼 내가 1월 초에 100만 원을 넣은 게 2월 초가 되면 얼마가 돼 있니? 2%가 붙어서 얼마가 돼 있다? 102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시하면 되면 100 곱하기 1.02 대신에 공비R이라고 쓰겠습니다. 공비R을 위에다 써줍니다. 1.02 이렇게. 자, 3월 초가 되면 이건 얼마가 돼 있겠니? 공비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지금 이거는 액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1월 초에 넣었던 100만 원이 3월이 돼 보니 1.0102라는 저 공비가 2번이 곱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는 나는 뭘 쓸 거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 매월 저축을 할 거라고 했지. 매월 저축을 합시다. 2월에도 저축을 할게요. 그럼 이때는 100만 원이겠죠. 왜? 이 액수가 너보다 작은 이유는 뭐야? 하나는 내가 1월에 저축했고 하나는 2월에 저축했으니까. 뒤늦게 넣은 거는 이자를 그만큼 덜 받았겠죠. 그럼 너는 얼마가 되겠어? 100 곱하기 R이 되겠지. 쪼르륵 간다고. 자, 11월 초가 되면 얼마가 된대 얘는? R에 몇 승? R에 10승이 되겠지. 왜냐면 10개월이 지났거든. 맞아요? 그 옆에 있는 12월 초가 되면 R에 11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얼마가 됐을까? 당연히 얘보다는 이자가 몇 번 덜 붙었겠어? 당연히 한 번 덜 붙었겠지. 100 곱하기 R에 10승이죠. 내가 매월 넣기로 했잖아. 자, 얘는 마지막에 12월 초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를 계산한 게 뭐가 되냐면 12월 초에 확인한 원리 합계라고 부른다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첫 항은 100이고요. 공비는 그냥 R이라고 썼죠. R에.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2개월 동안 저축했으니까 12개가 되겠지. 빼기 1, R-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1월 초에 입금해서 12월 초에 마지막에 입금하자마자 너네가 잔고를 딱 확인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요. 12월 말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 12월 초가 아니라 12월 말은. 내가 뭐라고 했어? 초부터 말까지는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가 일단 한 달치가 붙어야 돼. 그러면 정확히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 이만큼을 곱하는 거야. 이게 12월 말까지의 원리합계야. 12월 말이 되면 12월 초까지의 액수가 이만큼인데 이게 그냥 몰라도 뭐 예컨대 500만 원이 됐다. 아니지. 500만 원이 되면 안 되죠. 12달인데. 예컨대 1,500만 원이 됐다 쳐. 이 1,500만 원에다가 이자를 한 번만 곱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 잔고가 1,500인 거야. 그거에다 한 달이 지났잖아. 그럼 그냥 이자만 한 번 딱 곱한다고. 그 대신 뭐가 없어? 말에는 내가 뭘 안 해? 뭘 안 한다고? 납입을 안 한다니까? 초에만 납입을 한다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내가 분명히 12월 말과 13월 초는 시기적으로는 같다고 그랬지. 근데 뭐의 차이가 있다? 납입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13월 초에 만약에 확인을 딱 했다면 자동이체 걸어놓은 게 100만 원이 여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이게 언제냐면 13월 초인 거야. 원리합계.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해가?
어렵지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건 어느 정도다? 이 정도. 12월까지 해서 초거나 12월 아니면 말까지거나 주로 말까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항이 100이지만 12월 말이 되면 얘가 얼마가 됐겠어? 100에다가 공비 R이 붙어서 100 R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원리 합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실전적인 이야기고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도형의 활용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등비수열과 등비조항. A2가 2일 때 A2가 2, A5가 16, A10은 얼마인가? 우리가 등 차수열에서 서로 다른 두 항이 주어질 때는 두 항끼리 서로 빼서 공차를 구한다면 등 비수열에서는 항끼리 서로 나눠서 공비를 구합니다. A5를 A2로 나눠주시면 A5 나누기 A2 너가 아래 5 마이너스 2승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 값이 얼마냐면 8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공비는 2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단 공비는 실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실수라는 이야기가 딱히 없어도 우리는 실수 범주 내에서만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공비를 구했으니까 A5에다가 이제 공비를 5개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A5는 2의 4승이고요. A10이라 하면 2의 9승이 되겠죠. 짠,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값이 첫 항이고요. n에다 1을 넣어보시면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2가 첫 항입니다. 2가 아니라 3분의 2가 첫 항이라는 거. 공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열 AN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N은 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승이니까 9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비는 3이 아니라 요 9분의 1이 공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등비주얼 AN 식 2개 주고 이와 같은 값을 구해봐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1과 A2와 A3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A2의 제곱을 A1 곱하기 A3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쓰는 문제예요. 쟤를 바꾸고 나면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보이죠, 그죠? 한 번은 조금 어려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나오지? A1 더하기 A3의 전체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2 곱하기 R의 3승이랑 A5 곱하기 R의 3승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너랑 너를 각각 A2에다가 공비를 3개, A5에다가 공비를 3개. 그러니까 R의 3승으로 묶으면 A2 더하기 A5가 나오죠.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있는 식 전체랑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되고 나면 R의 3승이 8분의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A4 더하기 A6의 제곱인데 A4와 A6을 A1과 A3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너는 R의 3승 A1 더하기 A3입니다. 제곱을 해주시면 R의 6승 곱하기 A1 더하기 A3의 제곱인데 25의 값이 나오죠. 이렇게. 끝났죠? 대입하시면 64분의 25가 나온다. 답은 2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등비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등비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아니지 3an 빼기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겠대요. 자, 이 수열 자체가 첫 항이 18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짜리. 우리가 an이라는 등비 수열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너는 그냥 이걸로 쓸까? 이거 이렇게 쓰자. 얘를 an 곱하기 공비 1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an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an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an으로 묶으면 3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첫 항이 18, 공비가 마이너스 3짜리 등비 수열이래. 자, 그럼 봐봐. 이 부분은 실수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등비 수열의 역할은 이쪽에서 해요. 이 부분이 A1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즉 이와 같이 AN에다가 실수배를 한 수열은 원래 수열의 공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즉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너의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첫 항이 18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1 3 마이너스 R인데 공비가 마3이니까 플러스 3이죠. 너가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 A1도 3이 나오죠. A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A1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9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4번도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같은 경우에도 식을 두 개를 주고 이제 AN을 그냥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A2 더하기 A3이랑 A3 더하기 A4라는 두 개의 식을 서로 나눠줍시다. 서로 나눠주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히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너분의 A3, 4 약분되면 정확히 공비 R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요거 약분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3번에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첫 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A2 더하기 A3 너가 6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A1이고 얘는 9A1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우리가 A3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형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값이 6이라는 거는 A1이 1이라는 소리죠. 즉 결론 AN이라는 수열은 첫 항 1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을 곱한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대값 AN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절대값 AN이 1000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N 작다 1000 요거를 하고 싶은 거지. 갖다가 넣어주시면 3의 n-1승이 1000보다 작도록 하는 n 값을 구해줘라. 자, n은 1부터 몇 승까지 가능하지? 729가 몇 승이에요? 6승이죠. 3의 6승까지 되는 거니까 n 입장에서는 7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1부터 7까지 합을 구해라. 끝이죠. 넘어갑니다. 답은 28 나와요.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형태인데 등 차수열 끼워 넣기랑 조금 다르게 등 비수열 끼워 넣기이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항이 2,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512야. 그리고 n과 공비는 자연수래요. 그랬을 때 n 더하기 r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그럼 2가 있고 512가 있죠. 등차 수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몇 개인지를 셌다면 등 비수열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비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겠지. 공비가 몇 개냐면 n 더하기 1개가 됩니다. 공차가 n 더하기 1개가 됐듯이 즉 R의 n 플러스 1승은 너를 너로 나눈 256이 나와야 돼요. 256은 얼마냐면 2의 8승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즉 순서상 입장에서는 R이 2고 n 플러스 1이 8인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2의 8승은 꼭 2의 8승 뿐만 아니라 4의 4승으로도 쓸 수 있지. 그치? 아니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 16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혹은 256의 1승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보는 경우는 내 생각에는 요때가 최소가 될 것 같은데 공비가 4, n은 3이 돼서 더해서 7이죠. 그죠? R이 4고 n 플러스 1이 4일 때 이렇게 끝이죠. 개수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 넘어간다. 등비중앙. 등비수열 너에 대해서 A1 더하기 A2가 3이고 A1, A2 곱한 거, A1, A3 곱한 거 너가 12일 때 A, 1, 2, 3 다 곱한 즉 A2의 제곱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7번을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두 번째 식을 A1으로 한번 묶어줄까? 너를 묶어주시면 A1 A 2 더하기 A3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12 문제에서 A1 더하기 A2가 3이라는 건 알려줬어. 너가 3 위의 식에다가 아래 식을 나눠주자고. 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4되고 약분돼서 A1R이 되는데 요 값은 또 다른 말로는 A2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약분됐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1, A2, A3을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등비 중앙 A2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항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끝났죠? 그럼 답은 6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진 않으니까 나눈 나머지가 뭐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2, x로 나눈 나머지는 f0,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등비 중앙을 만족을 해야 되고, 등비 중앙을 만족한다는 거는 양 옆에 것을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등비 중앙식만 쓰시면 되는데 양 옆에 있는 f2 곱하기 f 마이너스 1, 너가 가운데 있는 f0의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겠죠? 자, 9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9번도 똑같이 등비중앙식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첫 항 알파 제곱분의 5랑 세 번째 항 베타 제곱분의 5 둘을 곱한 게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너는 너의 제곱. 요거 써주시면 돼요. 준성 오늘 밥 쓸쓸하게 혼자 먹어야겠네. 지수는 오늘 저녁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너랑 y는 6 이렇게 식승계 알파 베타를 두시는 획으로 갖는 거죠. 넘겨서 정리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합이 k 곱이 6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우변에 있는 식을 잘 통분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얘랑 얘랑 서로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나옵니다. 즉 k 제곱은 25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실수 k값, k는 양수니까 답은 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0번, 11번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지수를 도입을 주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10번이랑 11번이랑 풀이 방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고 11번이 활용 문제니까 선생님 11번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차례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 가로를 A,
세로를 AR, 높이를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간간히 등차 수열에서 도입을 줬던 방식을 기억을 해서 등차 수열에서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도입을 줄 때 어떻게 도입을 줬었냐면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도입을 줬었거든. 가운데 있는 A를 기준으로 공차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도입을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처음에 풀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너도 도입을 줄 때 공비를 하나는 나눠주고 하나는 곱해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비를 나누게 되면 분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분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연산상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두고 푸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일단은 모든 모서리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개씩 있으며 즉 다 더한 게 104라는 얘기는 AR의 제곱의 합은 104를 4로 나눈 얼마가 나와야 돼? 26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겉넓이 312라고 하고 있는데 겉넓이는 윗면, 아랫면, 옆면 요거를 이제 각각 두 쌍씩 존재하죠. 즉 윗면, 아랫면, 옆면의 넓이 한 개씩 종류별로 더하게 되면 이것의 절반인 15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개씩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의 r,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의 r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의 r의 3승이 나오죠. 요게 얼마냐면 156이에요. 자, 이 상태. 이거를 이제 AR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이죠? AR로 묶으면 AR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 값이 26이니까 우리는 AR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부피는 너랑 다 곱한 건데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정 가운데 있는 A, R의 세제곱이 바로 부피가 됩니다. 답은 216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등차 수열 이루고 등비 수열 이루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등차 중앙식 한 개, 등비 중앙식 한 개 써서 잘 연립해보라는 소리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ABC가 등차, EC, A, 4가 등비.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는 누구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ABC는 아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누구랑 똑같아?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3B랑 똑같아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B에 3B. 그러니까 B가 0 나오죠. 거기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ABC의 합은 3B인데 3B가 0이니까 B가 0이 나옵니다. B가 0이고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C값은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너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등차 수열. 그러면 너를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너는 2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나오고 A에 4가 나오죠. 이렇게 곱한 게 너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8A가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0 또는 마이너스 8이 가능한데 만약에 0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0, 0, 4가 되지, 그지?
등비 중앙식은 만족해. 무슨 얘기냐면 너랑 너랑 곱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에 제곱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0, 0, 4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면 등비 중앙식을 만족하더라도 우리는 등비 수열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2년 전인가 무슨 아마 중동고였던 것 같은데 기니디에서 이제 수열 참거진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등비 중앙식을 만족하면 뭐 ABC는 등비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표적인 판례죠. 우리가 0, 0, 4 같은 것도 등비 중앙 만족하지 0의 제곱은 0 곱하기 4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끝났죠? A가 마팔이에요. 답은 16 나온다. 넘어간다.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공비가 실수이고 우리가 제3항이 32, 제6항이 4라는 얘기는 공비가 얼마라는 소리야? 우리가 공비가 3개가 8분의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 바로 나옵니다. 공비는 2분의 1이 나온다. 두 번째는 S10을 구하고 싶은데 첫 항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비가 1이니까 3항이 32가 되면 공비가 2분의 1이면 이제 거꾸로 가려면 20 곱하면 되죠. 2의 7승이 되겠다. 그지? A 3이 2의 5승 2분의 1을 두 번을 나눠서 2의 7승이 A1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S10을 구해주세요. S10은 요 첫항 2의 7승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의 개수 10승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썼는데 일반적인 합공식에서는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여기서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그 R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분자분모를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식에서 그대로 쓰시고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저런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분자분모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은 식인 거잖아. 이걸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다? 그냥 다 양수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수보다는 양수를 선호하니까 연산상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더하기 4분의 1 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일단은 공비가 얼마가 나와요? A2 대 A5가 1대 27이라는 거는 공비가 얼마가 나오죠? 공비가 3 나오죠. 3. A2분의 A5가 R의 3승이에요.
이렇게 너가 아래 600이 2승이었죠? 자, 공비가 3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첫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인 S10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10번째 다음 항인 A11에서 첫 항을 빼고 R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문제에서 대놓고 A11 마이너스 A1이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답은 1번에 있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공비를 주는 거죠. A1 더하기 A2분의 A3 더하기 A4를 하면 약분하면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공비는 당연히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식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자, SN 같은 경우에는 A1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공비 빼기 1 너가 100 A1보다 크다. 모든 항이 양수라서 A1은 약분하셔도 됩니다. 얘는 어차피 1이에요. 즉, 이 n승 마이너스 1이 100보다 크려면 n값은 적어도 7은 돼야 되겠죠.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16번이 뭐다? 16번을 풀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을 선생님이 문장으로 알려드렸는데 기억하나요?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잘 보시면 첫 항부터 10항까지가 2, 처음 10개, 그 다음 11부터 20개까지가 20항까지가 12, 역시 10개죠. 그럼 2에서 12가 됐으니 6배가 됐고 그 다음도 6배가 되겠죠. 답은 72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을 푸실 때는 기왕이면 뭘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냐면 S, N대 S, 2N대 S, 3N의 비율을 아까 알려드렸어요.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1 더하기 아래 n승대 1 더하기 아래 n승 더하기 아래 2n승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죠. 그죠? 이거 이용하시면 금방금방 구해집니다. S10분의 S20이 1 더하기 아래 n승이라는 거지. 1 더하기 아래 10승이에요. 아까 정확히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1 더하기 아래 10승이 3이니까 아래 10승은 2가 나오고 아래 10승이 2가 나오면 우리는 S10분의 S30은 1 더하기 아래 10승 더하기 아래 20승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답은 3번에 있다. 그 다음에 18번도 방금 15번을 이용하면 똑같이 풀 수 있어요. 16번을 이용하면 어때요? 얘는 맨 앞에 n개지. 얘는 뭐야? 맨 뒤에 n개죠. 그 맨 앞에 n개랑 맨 뒤에 n개랑 정 가운데 n개의 관계가 같은 개수인 n개에 대한 부분합인데 처음 n개, 그 다음에 n개, 그 다음에 맨 뒤에 n개 이렇게 덩어리 입장에서는 그것들 세 덩어리가 등비 수열을 나타낸다고. 그럼 얼마가 되면 돼? 가운데 건 30, 네모 270 등비 수열이니까 90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어디를 밑줄을 치시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 표현 밑줄 치세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어떤 합에 대한 식을 주고 첫 항부터 뭐가 성립한다 만다 하는 게 등 차수열 때도 설명을 했지만 무슨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S 0이 0. S 0이 0이 되면 그냥 만족한다. 갖다 넣어보세요. S 0. 넣어보시면 3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K는 0.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바로 나오죠. 넘어갑니다.
갑니다. 자, 20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양의 약수의 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걔를 이용해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m 곱하기 n은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이니까 그것의 약수의 형태는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 형태인 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의 형태를 너의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는 어떤 특정한 전개식을 이용합니다. 그 전개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의 0승부터 2의 5승까지를 더해주세요. 한쪽에. 반대쪽에는 3의 0승부터 3의 6승까지를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를 더해주고 나서 그들끼리 서로 곱해주세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일단은 너의 양의 약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6 곱하기 7, 총 42개가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6개. 이쪽이 항의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식을 해보면 전개식의 항의 개수는 정확하게 4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출발하냐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2의 0승, 3의 1승, 쪼르륵 2의 0승 곱하기 3의 6승, 그 다음에 2의 1승 곱하기 다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2의 5승, 3의 0승, 2의 5승, 3의 1승, 쪼르륵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양의 약수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요거의 전개식 항들 중에서 너의 약수가 아닌 것이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으니 우리가 요만큼이 전개를 해보면 정확히 너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각각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너는 너의 다음 항인 2의 6승에서 첫 항인 1을 빼주고 2 빼기 1로 나누고 너도 너의 다음 항인 3의 7승에서 첫 항을 빼주고 3 빼기 1로 나누고 서로 곱하시면 끝입니다. 2의 6승은 2m으로 3의 7승은 3n으로 표현하시면 끝났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세 문제만 더 하고 식사하러 갈게요. 자, 21번 보시면 21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역수들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등비수열에 대해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비수열을 각 항을 역수를 취한 수열도 역시 등비수열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그 수열을 역수를 취한 수열도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그 등비수열들을 다시 합을 했지 TN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역수의 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야. 자, T3이 4분의 1이래. T6은 1이래. T9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3개, 3개, 3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처음에 3개가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 3개는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지. 그러니 그 다음 3개는 4분의 1, 4분의 3, 4분의 9가 되겠죠. 요게 지금 누구냐면 항을 기준으로는 맨 뒤에 있는 3개의 합이에요. T9를 구하고 싶다는 거는 앞에 있는 T6에다가 요 뒤에 있는 3개를 더해줘야 되죠. 답은 1 더하기 4분의 9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3 나오죠. 그렇죠?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23, 24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녀석이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원리합계 여러분이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이상으로 어려운 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 아주 좀 까다롭게 원리합계를 내는 학교도 드물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뭔가 명시를 했다든지 선생님이 원리합계 좀 어렵게 수업 때 강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은 잘 없습니다. 쨌거나 연이월 5%, 1년마다 복리 동그라미, 그다음에 매년 초 동그라미, 100만 원 밑줄, 그다음에 10년 말 동그라미 원리합계를 구해봐라. 자, 1년 초가 있고요. 매년 초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2년 초가 있고 10년 초가 있고 10년 말이 있다고 했지. 일단은 총 내가 입금을, 그러니까 적립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인 거야? 10번이야, 11번이야? 10번이죠. 초는 10개예요. 그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적립해. 하지만 내가 판단의 시점은 요때일 뿐이야. 자, 그러면 총 항해 개수가 10개인 거는 알겠어. 공비는 연이율이 5%니까 1.05가 너의 공비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공비인 걸 알았고 n값이 10인 것도 알았어. 우리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려면 뭐만 알면 돼? 너의 첫 항이 얼마인지 알면 되죠.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어? 첫 항, 공비, 항의 개수 이렇게 돼 있지. 첫 항을 알아야 돼. 근데 마지막 10년 초에 입금을 딱 했을 거 아니야. 100만 원을 딱 입금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판단 시점이 여기가 아니잖아.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 10년 말에 판단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첫 항이 100이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100R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첫 항이 끝이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05 빼기 1분의 100 곱하기 1.05 이게 지금 첫 항 곱하기 1.05의 10승 마이너스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5의 10승은 1.6으로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주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24번이 아까 얘기했던 도형에 활용하는 유형인데 내신에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사실 안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출제 경향상 수능에는 아예 빠졌고 내신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원리합계랑 도형의 활용 중에서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도형이에요. 원리합계는 그만큼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원리합계는 나와도 쉬운 게 나와요. 도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자, 방식은 어떤 식인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접하는 거를 그려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닮은 도형이 나온다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S10, 그죠? 요 육각표, 육망성이죠. 육망성. 요 육망성이 10번째 육망성은 넓이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정삼각형 다시 원이 있고 또 정삼각형 물론 사실은 육망성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그죠?
이런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한테 저 육각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육각별에 닮은 비를 찾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육각별은 큰 원 안에 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원 기준에서 우리가 이만한 육각별이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 있는 요 작은 원 있죠? 요 작은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깥에 있는 원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즉 원의 반지름의 비를 이용하면 요 안에 있는 육각별, 육망성의 한 변의 길이의 비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각별의 선분 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육각별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이제 보조선만 쬐끔쬐끔 그으시면 금방 구해집니다.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짜리인 커다란 원이었는데 그럼 요게 지금 2루트 3인 거지. 근데 안에 있는 내접하는 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자, 얼마가 됐을 것 같아? 그림 보시면 이거 몇 도예요 이거? 30도 아니야? 직각삼각형이고 그지? 얘가 2루트 3이면 얘는 얼마겠어? 누가 봐도 루트 3이겠지. 즉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요? 절반이 됐죠. 안에 있는 육각별의 요 한 변의 길이도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너의 넓이는 선분비의 제곱의 비에 해당하지. 즉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 넓이는 4분의 1이 돼요. 육각별의 넓이도 4분의 1이 됩니다. 즉 처음 S1의 넓이를 구해서 얘가 뭐가 나올 텐데 그거에다가 선분비의 제곱이 누가 되냐면 넓이 비가 돼요. 그러니 4분의 1을 몇 번을 곱하시면 되냐면 9번을 곱하시면 되죠. 요게 S10이라는 거예요. 짠. 그럼 S1만 구하면 되죠. S1은 얼마예요? 요 커다란 육각별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거 보조선만 조금 이렇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럼 나름 잘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옵니다. 12개의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너의 높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라 3분의 길이가 2짜리예요.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 구했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이 있다. 얘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됐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5분까지 오시도록 합니다. 지금이 아마 저 시계가 조금 느리거든? 14분이니까 15분에 보도록 할게요.